자, 우리 이제 OX 문제 잠깐 볼게요. 잠깐만. 60페이지 가 보시면 이제 거기 이제 지난번에 승계도 봤는데 승계도 문제를 못 풀었을 겁니다. 승계 막 급하게 막 지난번에 끝내면서 승계에 대한 얘기가 쭉 4번, 5번까지 쭉 나오네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이제 다시 한번 풀어 보시는 거예요. 이거 뭐 5문제니까 하시면 되고요. 하게 되면 또 설명 들어가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일단 하고 5번까지 풀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됐고 6번 문제부터 보시면 우리 오늘 연대납세의무부터 봤잖아요, 그죠? 연대납세의무란 수인의 납세의무가 동일한 납세무자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납세의무에 대해서 각각 독립하여 전부를 각각 이행할 의무가 있고, 연대납세의무자 1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다 전체가 소멸돼 버리는 걸 말한다. 맞네요, 그죠? 맞죠?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구상권에서 하겠지. 7번 공동사업에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규정에 불구하고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틀린 지문이네요, 그죠? 합산과세가 되면 지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됐고. 8번 문제 가보시면 8번은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에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친설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에 대해서 별도의 한도 없이 전액 연대납세 의무가 있습니까? 분할법인의 성립국세에 대해서는 각자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에 한도를 한다 그랬죠, 그죠? 한도가 아까 있다. 그래서 그 한도 있냐 없냐 갖고 물어보기도 하는구나, 그죠? 그래서 이렇게 8번 문제 봤고요. 9번 문제부터가 2차 납세 의무입니다. 2차 납세 의무. 9번 2차 납세 의무자는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강제징수를 집행하여도 주된 납세자한테 강제징수를 다 해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그러면 이게 일단은 뭐예요? 뭘 보여주는? 보충성을 보여주는 보충성, 그죠? 보충성. 여기서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강제징수의 집행 결과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이게 판례네요. 아까 얘기했지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강제징수를 집행하지 않아도 집행하면 객관적으로 징수가 부족할 건데 라고 인정되면 족하다. 오른쪽에 판례 내용 나왔죠. 대법원 판례 옛날 거 실어놨으니까 이제 그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죠? 이런 게 판례도 좀 언급이 되는구나. 우리 시험에 세무사 쪽이 그래요. 회계사는 아닌데. 10번 청산인과 자녀 재산을 분배받은 자는 이거 청산 2차 납세의무다. 그죠? 해산하는 법인의 확정된 국세에 한하여만 2차 납세의무 진다? 아니죠. 성립국세였죠. 그죠? 성립과 확정 잘 보자. 확정 국세만 책임지는 거는 법인하고 사업 양수인 두 개만 확정 국세, 나머지는 다 성립. 11번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납세의무 확정일 현재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 들어왔죠? 2차 진다. 뭐가 틀렸죠? 확정일이 아니고 성립이래. 성립일. 성립이 중요하다. 성립. 출자자 2차 납세의무죠. 그래서 성립 당시에 세금이 생겨날 당시에 그때 자기 지분권 행사에서 의결권 행사에서 생겨나게 한 거니까 원인 책임자로 책임을 진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정이 잘못된 거죠. 성립일, 성립일. 그래서 딱 보면서 출자자구나. 그럼 성립 찾아야지. 확정 아니다. 법인 그러면 확정 찾아야 되고 법인이 처럼 쓰면 지는 거 확정. 사업 양수인 확정. 사업 관련 확정, 그죠? 됐고 다음 페이지 가시면 12번. 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의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 총수나 출자 총액 50% 이상이며, 맞아요? 이상? 초과 같으면 안 되는 거야. 50%면 안 돼요. 한 주 더 갖고 있어야지만 얘가 맘대로 하는 거니까 초과 그 법인에 대해서 지배적 영향력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과점주주인 경우에도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뒤는 맞네요. 과점주주 상장은 안 되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상장은 제외다. 그 뒤는 맞네요. 초과 그 하나만 딱 뭔가 틀렸네. 이상이 아니고 초과다. 13번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의 재산으로 해당 무한책임사원이 납부할 국세 등등의 충당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은 이 법인의 재산세무 법인은 그 무한책임사원의 출자 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고 해도 희망자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그 부족액에 대해서 한도 없이 2차 납세무 집니까? 한도 있었죠. 아까 한도. 순자산 지분 자산 빼기 부채 지분 순자산 곱하기 지분 비율 순자산 곱하기 지분만큼 감자대가 지급하는 거다. 그런 개념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도가 있죠. 한도 없는 게 아니라 한도 있습니다. 14번 사업 양수인은 사업 양도일 이전에 해당 사업에 관하여 성립된 사업 양도인의 국세에 대하여
틀렸네요. 확정 찾아야 돼. 확정. 사업양수인 이스타나부스 확정. 법인과 사업양수인 둘 다 확정이야. 확정. 확정. 에 대하여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는 이처럼 성립된이 잘못됐네. 확정이야. 확정. 사업 관련 확정. 사업 관련 확정. 15번.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있어서 양수인은 양도인과의 특수관계 또는 조세피 목적 여부에 불문하고 지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피 목적으로 양수한 자만 책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옛날은 이렇게 돼 있었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여기까지 하시면 됐네요. 그죠? 됐죠? 됐고 이제 잠깐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보시면 유인물에 이제 지금 갑자기 법이 또 뭔가 통과가 하나 돼가지고 하나가 더 나와서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거기다가 또 구체적인 건 시행령의 규정이 돼야 되는데 시행령 아직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법만 바뀌었고 시행령은 뒤에 향후에 나오겠죠. 거기 또 시행되는 시점이 또 뭐 3월 뭐 해서 뭐 3개월 뭐 하다 보니까 6월 넘어가야 되는 거라 가능성이 좀 희박해 보이긴 하나 개정은 됐으니까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나눠드린 거예요. 거기 첫 번째 이제 4-9페이지로 가서 거기다가 반영하시면 되는데 이 보칙사항이에요. 보칙사항. 보칙이 쫙 있는데 거기 뭐 서류 특정 이런 거 바뀐 게 아니라 그냥 거기다라고 보여주려고 넣은 거고요. 그 밑에 국세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읽어보시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포상금 주겠다는 거야. 잘했으면. 국세청장은 국세 징수 부가 뭐 징수 송무 이런 것들을 할 때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 줄 수 있다라고 돼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은 대통령이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들어왔다. 포상금 주는 게 하나 있구나 정도 인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세요. 거기 꽃표시로 25년도 3월 달에 공포한 후에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으니까 한참 뒤에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 또 들어온 게 밑에 10페이지로 가서 이제 찾아 끼워 넣으시면 되는데 이행 강제금이랑 이행 강제금. 동그라미 1번 잘 보시면 관할 지방청장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할 때 장부 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대요.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납세자에 대해서 이행 강제금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요. 그 심의를 거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답니다. 이런 게 생겼네. 생긴 거야. 없다가 생긴 거야. 조사하다 보니까 자꾸 장부를 안 갖고 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강제하는 방법이 없었는데 물론 조사하다 보니까 뭐 갖고 와라 언제까지 정해서 안 갖고 오면 또 뭔가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내부적인 어떤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은 주지만 명문화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이걸 명확하게 이행 강제금이라고 부르요. 이행 강제금, 이행 강제금 또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나 봐. 심의위원회 만들어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이행 강제금을 때릴 수 있다. 다만 이제 이게 동일한 사안에 과태료 맨다든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중복해서 매기면 안 되니까 중복하면 안 되니까 그때는 부과할 수 없다고 돼 있네. 중복하여 부과할 수는 없다. 이런 게 있네.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이제 이번에 관할 지방청장은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장부나 이런 것들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너 마지막 최후의 경고야. 그때까지 정해가지고 갖고 와. 그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라고 통지하랍니다. 통지하래요. 이때 그 이행하는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날로 정해야 된다. 여유를 좀 줘라는 거지. 이행 강제금 되게 세니까 무시무시한 게 이제 매길 거니까 일단 기간을 좀 여유 있게 줘라. 이런 얘기로 보면 되고요. 그러면 3번은 이제 관할 지방청장은 동그라미 2번에 따른 이행 기간까지 만약에 제출 안 해버렸대 이제 그러면 이행 기간이 지난 날부터 하루하루당 이건 대통령은 정하나 봐. 정해서 일일 평균 수익 금액 뭐 구체적으로 나중에 정할 거고요. 1000분의 3 범위 내에서 강제금 부과할 수 있고요. 이게 구하기 어렵거나 곤란하거나 그러면 하루에 5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루당 하루하루 500만 원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답니다. 되게 세잖아. 하루에 500만 원씩이야. 최고 그죠? 이렇게 매긴다. 하도 이제 자꾸 지체하고 막 그런 일이 많이 발생했나 보죠.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이제 여태까지 뭐 성실하게 해왔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감경 같은 거 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4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면할 수도 있고 자 심의 거쳐갖고 봐줍시다. 이 정도는 여태까지 잘했는데 뭐 문제 있나 보죠. 내부적으로 못 갖다 주는 이유가 뭐 이렇게 해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갔고 대통령을 정한데 5번에는 그렇구나. 또 심의위원회 이렇게 연대요. 이건 여기까지 물어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위원장도 있고 뭐 정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구나. 또 이행강제금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은 이제 여러 다른 법에서 공무원에 대한 어떤 제한이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지켜야 될 사항들을 또 지키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공무원으로 본다는 얘기도 넣어놨고 막 그렇네요. 그렇구나. 됐고 이 정도 그죠? 그래서 어렵지 않죠? 그냥 그런 게 들어왔구나 정도로 인지하면 될 것 같아요.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그런 게 올해 생긴 걸 냈구나라고 보시면서 가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 우리 이미 공부한 끝낸 사항인데 거기에 이제 내용이 좀 추가가 안 돼 있어서
이게 원천 유수무자 및 원천 대상자의 경정청구 특례라는 건데요. 경정청구 있죠, 경정청구. 여러분 경정청구 누가 할 수 있어요? 경정청구. 내 세금 줄여주세요. 경정청구는 기한 내 신고자, 기한 내 신고자, 기한 후 신고자, 그죠? 기한 후 신고자, 기한 내 신고자, 기한 후 신고자, 또 면제자, 신고은 면제자도 가능한 거죠, 그죠? 근데 종부세는 또 결정받은 자도 가능하고 뭐 하나 특이한 게 또 들어와 있고 대상자가 누군지 잘 보셔야 되는 거지. 수정 신고도 마찬가지고 경정청구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서 면제자 있죠, 면제자. 신고은 면제자, 면제자는 이제 거기 보시면 첫째 줄에 다음과 같이 연말유산이나 원천유순으로 과세가 종결되는 소득은 그게 밑에 1번부터 5번까지야. 연말유산돼서 끝나버린 소득만 있다든가 아니면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다든가 등은 그냥 신고 의무가 5월달에 갈 필요 없잖아. 5월달에 신고 의무가 없잖아. 그러면 신고한 자 또는 기한 후 신고자만 경정 청구할 수 있는데 얘들은 면제자네. 5월달에 갈 필요 없어서 안 갔던 거니까 얘들도 가능하다 이거죠. 예를 들면 연말유산 같은 거 할 때 의료비 세액공제를 조금밖에 못 받은 거야. 실제 의료비 나갔는데 그러면 경정 청구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근데 5월달에 너 신고 안 했잖아. 아 저는 신고하지 말라 그래서 안 했잖아요. 저는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면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 너도 경정 청구 허용해. 그러려면 일단 기본적인 절차는 갖춰야 돼. 경정 청구하려면 그게 첫째 줄에 위에 다시 다음과 같이 연말유산 또는 원천유수 등으로 과세가 종결되는 소득은 원천유수 의무자가 연말유산이나 또는 원천유수한 세액을 납부를 하고 납부 그리고 법정 기한 내 지급 명세서 제출까지 해야지만 된다 이거죠. 그러면 경정청구권을 주는데 이때 누구 밑줄 원천유수 의무자 또는 원천징수 대상자 둘 다 가능하다는 거야. 둘 다 가능하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인데 보세요. 여기 이제 소득자가 있어요. 원천유수 한번 들어보면 소득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득 지급자가 있습니다. 소득 지급자가 소득자한테 소득을 줍니다. 그렇죠? 이때 뭘 합니까? 원천 징수합니다. 징수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죠. 과세관청에다가 국가에다가 여기서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볼게. 이건 뭐 우리 지금 막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건 아닌데 그냥 참고. 그러면 이제 소득 지급자는 소득자한테 줄 때 100만 원 줄 때 10%면 10% 정해놓은 거라면 10만 원만큼 돼서 국가에 내야 되는 거잖아. 얘가 이행을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근데 만약에 얘가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되지? 얘가 이행을 안 하는 거야. 원칙에서 안 했어. 응? 얘가 100만 원 소득을 줄 때 이때 요 10만큼의 세금을 떼서 국가에다 내야 되는데 90 주고 10을 떼서 내야 되는데 이걸 이행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얘 소득자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얘가 뭐냐면 얘가 누구예요?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징수 대상자라고 불러. 소득자 대상자 이렇게 부르고 얘는 누구예요? 원천징수 의무자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때 국가는 얘가 원천징수 자체가 성격이 둘로 구분해서 이걸로 끝나버리는 완납적이라고 한다면 완납적 분리과세되거나 끝나는 거야. 더 이상 5월달에 갈 필요 없는 거지. 그런 거에 대한 원천징수라고 한다면 국가는 얘한테 직접 달라고 못해요. 특이하게도 이게 법적 성격이야. 원천징수 위탁해서 징수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위탁한 거야. 얘한테 위탁해서 징수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예납이라면 완납이 아니고 5월달에 또 가야 되는 소득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국가의 과세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얘한테 그죠? 5월달에 갈 의무가 있다면 국가는 5월달에 신고하러 와 라고 한 상황이니까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가 직접 징수할 수 있어요. 얘한테 국가가 소득자한테 얘한테는 당연히 걷어갈 수가 있죠. 안 하면 가산세 매기고 처벌도 하면서 얘한테 할 수 있는 건 당연한데 얘한테 하는 거는 이게 막혀 있단 말이에요. 얘가 원천징수가 만약에 완납이다 이거죠. 완전 납부, 완납, 예납 구분해서 둘로 구분해서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한다면 이때는 직접 징수를 국가가 직접적으로 이 소득 원천징수 대상자한테 직접 징수할 수 있느냐 말면 이게 못해요. 얘는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그래서 국가는 완납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얘한테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내고 얘는 구상권 행사하든가 뭔가에서 받아내겠지. 그런 구조밖에 못 한다는 거야. 이런 상황이 일단 출발이야. 이 상황. 그럼 국가는 얘한테 돈 달라고 못하는 상황인 완납적인 원천징수야. 요게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이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그런 거지. 5월달에 안 가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성격이 얘가 되는 거야. 그럼 국가는 직접 징수할 수 있어 없어? 못하는 상황인 거지. 이 상황을 뒤집어 보면 이제 이 세금 자체를 만약에 많이 낸 거야. 그러면 경정청구라는 권한을 줄 거냐는 건데 경정청구 권한을 줄 수 있어 없어? 보세요. 얘는 국가가 직접 징수할 수 있다 얘한테?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소득엔 얘가 또 경정 청구를 얘한테 할 수 있을 국가한테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서로 대응이 돼야 되는 거니까 못하게 막았어요. 경정 청구 누구만 할 수 있어? 얘만 할 수 있는 거야. 얘는 못하는 거예요. 얘는요. 이런 상황으로 흘러왔어요. 그랬는데 이자들의 권익을 좀 보호해주자라고 해서 대상자도 가능하게 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원천인수로 끝나버린 소득도 경정청 권한은 여전히 국가는 돈 달라고 못하는데 얘는 가능하지만 얘는 못해요. 이 성격 자체가 완납으로 끝나버리는 거라면 5월달에 가는 게 아니라면 국가는 못 걷는다니까요. 아니 국가니까 다 걷지 뭐. 이게 아니야. 법적 성격이 그게 아니래. 그래서 못하니까 경정청구도 못했지만 지금 경정청구는 얘도 할 수 있고 얘도 할 수 있다는 거야. 둘 다 가능한 거야. 그래서 밑줄 쳐놓은 거예요. 아셨죠? 원천인수가 저 경정청구가 밑줄 원천인수무자 또는 대상자 둘 다 할 수 있다고 됐단 말이야. 그죠? 이렇게 바뀐 거야. 몇 년 전에 개정돼 들어온 거야. 들어오면서 뭐가 들어왔냐면 그 대상자에 가로 열고 비거주자 외국법인은 제외한대요. 얘가 누구라면? 얘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거야. 소득자가 비거주자거나 외국법인. 얘들은 경정청구를 준다 안 준다? 안 준 거야. 얘는 다만 단서로 붙여서 가로 열고 닫고 안 주겠다. 나머지는 주지만 거주자 내국법인은 주지만 비거주자 외국법인은 안 준다고 됐단 말이죠. 안 준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 이제? 얘한테 경정청구 못하네. 못하니까 누구만 할 수 있는 거 이때는 의무자만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얘한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내가 안 해주는 거야. 그때는 할 수 있다고 했어. 단서 또 단서. 그럴 때만 할 수 있다는 거지. 얘한테 해달라고 해도 안 되는 그 케이스가 이제 보시면 밑에 꽃 표시해가지고요. 꽃 표시 1번에 그 사유 의무자의 폐업 등의 사유. 얘가 해달라고 해도 얘가 못 해주는 이 상황이다. 그러면 그때는 1번, 2번 부도나 폐업. 2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했지만 안 해주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대상자도 나서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셨죠? 얘는 무조건 가능해. 가능한데 얘가 안 됐다가 되는 걸로 들어왔어. 아셨죠? 근데 우리 회계사 시험에 얘만 된다고 틀린 질문 냈어. 얘만 된다고. 아셨죠? 그게 기출됐어요. 그래서 회계사 문제 이제 강평하고 하려고 하면서 우리가 이 내용이 교재에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과거에 들어가 있어서 이제 보고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책에 있는 거니까 뭐 책에 있는 거니까 잘 풀었겠지라고 딱 그러고 책을 봐 책이 없어. 그래서 우리 책에 빠져 있어요. 옛날 책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핵심 정리로 바꾸다 보니까 참고로 있던 건 다 빼버린 거야. 너무 이제 양이 많다고 해서 창을 추적 핵심이니까 핵심에서 벗어난 거지 이게. 이런 법리 갖고 싸움하고 막 그런 거니까. 근데 이게 냈으니 회계사 쪽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설명드리고자 유임을 나눠드리고 지금 보는 거예요. 아셨죠? 상황을 이해했나요? 그래서 이때 요 원천인수는 원칙 의무자와 대상자 둘 다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음. 아셨죠? 지금 현재 다만 비거주자 외국법인은 어떻게 돼? 얘는 못해. 얘가 해달라고 해야 돼. 안 해주거나 얘가 부도 폐업돼서 없어졌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얘도 할 수 있다고 된 거야. 비거주자 외국법인도 이렇게 관계가 됐다. 그거 하나 이제 얹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됐죠?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아래쪽에 4번, 5번 몇 줄 쳐놓은 거야. 비거주자 외국법인 쳐놓은 거로 보시면 연결되는 거니까.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또 환급금도 공부했잖아 우리가. 환급금 할 때 이제 환급 결정되고 충당되고 지급한다는 게 틀인데 결정, 충당, 지급이 틀인데 거기서 이제 충당에 가보시면 4번에 충당 순서 나옵니다. 거기 밑줄 쳐져 있는 거야. 요 문구가 우리 교재에는 안 들어가 있어서 정확하게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문제 풀 때 좀 지장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얹어 놓은 거예요. 나머지 내용은 그냥 그대로 보면 되는데 요거 문구 하나만 넣습니다. 바꿨습니다. 읽어볼게 기억. 환급금을 일반 이제 충당할 일반 충당할 때야. 일반 충당, 직권 충당이 아니고 직권 충당이 뭔지 알죠? 체납액이 있거나 나쁘게 하는 징수사유가 있다면 이제 직권 충당. 일반 충당을 할 때는 어쨌든 일반 충당 할 때도 역시 체납된 게 있으면 걔를 먼저 하는 게 맞겠지. 체납된 게 있으면 체납으로 지금 다닌 상태에 있으면 그래서 체납된 거에다 먼저 우선 충당한다. 그죠? 그렇게만 돼 있어 우리 교재가. 근데 다만 납세자가 이제 일반 충당을 할 때 아니 이제 동일받아 충당한 동의. 일반 충당은 동의를 구하는 거잖아. 일반 충당은 동의를 할 때 저 체납된 것도 있는데 나 요번에 납부 고지돼 날라온 게 있는데 그럼 그놈을 먼저 충당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신청하면 그거 먼저 한다는 거야. 아셨죠? 아직 체납은 아니지. 납기가 안 됐으니까. 납기 지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납기 지난 게 있으면 먼저 하래. 체납된 게 있으면. 근데 납기 안 지났지만 날라온 게 있는데 요것도 내야 되는데 요것도 안 내면 체납이 되니까 요걸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요걸 먼저 한대. 그게 다만 납세자가 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걸 동의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에 우선 충당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뭘로 바꿔치기 하겠어? 고지 납부하는 국세가 아니라 신고 납부하는 국세로 바꿔치기 하고 틀린 질문 나오는 거야. 신고로. 신고.
그럼 요번에 법인세 3월 말까지 신고할 국세 있는데 아직 날라온 거 아니고 고지서는 아직 안 날라왔고 내가 신고할 거인데 거기랑 먼저 퉁쳐주세요. 이건 안 되는 거야. 그건 아직 세금도 신고도 안 한 건데 뭐 신고하는 국세 아니야? 고지해서 날라온 국세야. 그걸 충당을 먼저 해주세요. 신청하면 그걸 먼저 하겠다는 거야. 따라오셨나요? 이게 상황이. 그게 좀 우리 교재에 좀 빠져서 문제 풀 때 보면 왜 책이 없는 게 지문에 들어가냐 질문하러 오시니까 해서 이렇게 하나 더 넣은 거다. 사실 우리가 누락한 거죠. 바꿔서 넣을 거야 이제. 아셨죠? 그게 됐다. 까지 됐네요. 뭐 이거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갔네요. 점점 우리 끝나는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됐고 다시 이제 국세 우선 가볼까요? 국세 우선. 국세 우선에 가보시면 국세 우선은 이제 체계 잡고 좀 어렵게 국세 우선이 이게 기술 회계사 쪽에 나왔어. 또 이게 계산 문제로 미치겠죠? 계산 문제가 나왔어 이게. 근데 뭐 그렇다고 또 세무사 쪽에 연달아 나올 거냐? 그럴 가능성이 뭐 있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딱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그래도 강조를 하나 봐 교수님들이. 계산도 물어보네. 자, 그럼 국세 우선이라는 주제를 가봅니다. 국세 우선권 55페이지. 자, 이게 이제 보면 국세 우선은 일단 여기 이제 갑이라는 자가 있네요. 갑이라는 자가 있는데 갑이 이제 세금을 내라고 했더니 얘한테 고지했어. 고지하면 내면 되지. 아니면 신고납부를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안 내갖고 이제 고지서 날라온 거야. 그럼 내면 되잖아 납기까지. 그죠? 고지했는데 안 내네. 안 내요. 그래서 고지한 다음에 뭐래요 이제? 톡촉장 띄우겠지. 톡촉장 띄우겠지? 안 내네 또. 안 내네. 임의적인 절차 이제 아니고 강제적으로 나가겠다. 강제징수. 강제징수. 그래서 독촉장 안 내고 이거 다 안 내고 해서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재산 찾아서 어떤 건물 찾아갖고 건물 하나 이렇게 찾아가지고요. 건물에다가 압류를 걸게 된 거야. 압류 걸고 나서 뭐래 이제 압류 건 거를 매각해서 매각 대금이 나오겠죠. 이제 팔아가지고 이 대금을 요거를 서로 간에 나눠 가자고 해서 배분이죠. 배분 나눠 갖는 거죠. 이제 배분 이 순서까지 간 거야. 이때 배분할 때 배분의 순서를 보는 게 이 주제야. 이 갑이란 자가 고지 독촉 안 냈네요. 그래서 이제 압류하려고 찾았더니 부동산 건물 하나 찾은 거야. 건물 찾아가지고 압류해서 매각 대금이 나왔어. 이제 팔아서 10억 받았어. 이제 10억 받아서 이제 챙겨가려고 하는 거야. 이때 이제 누가 먼저 가져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갔더니 이게 배분하려고 했더니 이게 보니까 얘가 여태까지 세금도 못 낸 게 있으니까 이 지경 됐을 거고 각종 채권자들한테 못 준 게 수두룩한 거야. 그때 누가 먼저 가져갈 거냐는 거야. 어떤 자리 있을까요? 배분하려고 할 때 매각된 배분할 때 나서서 저도 줘요라고 할 수 있는 게 누가 있을까요? 이 건물에 대해서 보니까 사업자의 사업하는 공장 건물이구나 했고 이 사업자가 월급을 빌린 게 있는 거야. 그러면 근로자 입장은 임금채권. 그래서 이때 임금채권이라는 게 있네. 임금채권.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있는데 건물에 세입자가 있는데 보증금 낸 게 있다. 찾아가기 때 보증금 달래는 거야. 보증금채권. 보증금채권. 채권자들이 무지하게 많네요. 임금채권자들, 보증금채권자들 이렇게 있네. 그 다음에 또 은행도 오더니 은행이 여기 건물 담보 잡아갖고요. 대출해 준 게 있대. 3억 정도. 대출금 빨리 달래. 자기 먼저 달래요. 담보채권. 근저당 설정하고 있는 거야. 근저당. 담보권. 그래서 담보채권도 있고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다 안 내고 있네요. 공과금도 안 내. 공과금 채권. 공공기관 공과금 채권. 거기다가 지금 뭐 안 내서 지금 이 지경 간 거야? 세금 안 내서. 이 조세채권. 조세채권. 이런 자들이 막 몰려갖고 서로 간에 경합을 하게 된 거야. 이때 경합, 이 배분. 그때 얘들이 이제 몰려서 경합이란 걸 했을 때 서로 이제 싸운다 이거죠. 경합할 때 이때 배분 순위가 어떻게 돼요? 라고 하는 걸 보겠다는 거야. 배분 순위를. 그래서 배분 순위 틈바구니 안에서 국가가 얼마나 걷어갈 수 있을지 계산하시오. 이게 계산 문제인 거야. 얼마나 국가가 걷어갈 수 있는지 구하시오. 그러면 이때 이 채권자들 안에 경합할 때 누가 먼저 가져가냐 할 때 이때 일단 국세기본법은 국세우선이래요. 그 제목이 국세우선인 거야. 니네 다 비켜. 내가 먼저 가져갈 거니까. 왜냐하면 니네는 사익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공익을 추구하는 거야. 우리는 걷어서 국가가 먹고 사니? 국가는 니네들 먹여 살리려고 국방도 하고 치안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니까 공공성이 있으니까 먼저 가져가겠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다른 이게 법들의 어떤 보호를 받는 거잖아. 근로기준법, 그죠? 임대차 보호법, 그죠? 담보법 이렇게 이런 법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 법은 그냥 의미 없게 돼버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해주지? 라고 하는 거야. 그거에 이제 이때 여기서 약간 채권들 중에 차이가
이 공과금하고 조세채권 두 가지만 뭐가 존재하는 거죠? 예전에 들어봤던 자력집행권. 공과금의 정의가 그랬잖아. 자력으로 압류 걸 수 있어. 얘들은 압류 못 걸어요. 압류 걸려면 법원의 힘을 빌려야 돼요. 부탁을 해야 되는 거야. 자력으로 못 해요. 근데 이 공과금하고 조세만은 가능하다. 조세, 지방세, 관세 같은 것들, 국세, 지방세, 관세, 그다음에 공과금. 공과금의 정의가 그랬잖아. 자력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 중에 뭐 빼고 나머지 이 공과금의 정의였잖아요. 처음에 우리 용어 정의할 때. 그죠? 그래서 얘들이 자력으로 집행할 수 있다. 자력 집행권이 있다. 이렇게 용어 됐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어떻게 하지? 첫 번째 원칙. 이때 배분 순서 원칙이 국세 우선이래요. 국세가 우선하겠대요. 공공성이 있다, 공익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국가가 우선하겠다라고 출발해. 근데 우리는 뭘 정리해야 돼요? 국세 우선인데 두 번째 예외가 중요하겠죠. 예외가 있어서 이때는 국세 우선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니네 먼저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뭐가 있지라고 하는 거 보면 되는 거야. 일단 먼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 실비. 첫 번째가 공익비용이야. 아니 팔아야지 이걸 나눠 갔지. 팔 때 공매 비용 같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비용들이 들어갔다면 그거는 먼저 움직인 자들이 그 비용은 먼저 자기들이 돈 쓴 거니까 부담했으니까 먼저 떼주는 게 맞겠지. 누군가는 총대 메고 돈을 써서 이거 뭔가 팔든가 뭔가 비용을 써서라도 뭔가 해야지만 움직일 수 여기에 나눠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공익비용 이자들끼리가 이제 또 공익이야. 자기들끼리 공익을 위한 비용이라는 거야. 아시죠? 공통되는 어떤 비용 이렇게 보면 되겠죠. 공익비용 이런 게 있다. 첫 번째가 공익비용이 먼저 집행한 거야. 선집행. 우린 국세 쪽을 지금 일단 기준으로 삼는 거야. 국세 우선. 근데 예외 국세가 아니라 이제 지방세, 선집행, 지방세나 아니면 공과금의 강제 징수비 등. 지방세는 지금까지 체납처분비라고 부르네요. 체납처분비 옛날 말인데 어쨌든 등이라고 제가 붙였어요. 강제 징수비 또는 체납처분비 등. 주의할 점이 지방세와 공과금은 세금이 우선하는 겁니까? 이건 공익비용이니까 뭐만 이때 압류 걸고 매각하고 하는 등의 비용만 그 실비만 우선하는 거야. 이 세금과 공과금 중에 지방세는 국세와 경합을 좀 할 거고요. 세금 자체는 그다음에 공과금은 죽었다 깨나도 국세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어차피 국가 기관이고요. 공과금도. 근데 국가는 예산자 집행하는 거니까 쓸 때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국세가 우선하겠다는 거야. 이 안에서는 또 공과금은 깨갱하는 거야. 공과금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국가가 더 중요하다. 국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국세가 우선이야. 그래서 공과금 자체는 죽었다 깨나도 국세보다 우선할 수 없다. 공과금이 우선한다면 틀린 지문이야. 공과금은 아니고 얘가 움직였어. 얘가 공과금 안 낸 거에 공공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먼저 움직인 거야. 그래서 이게 나갔어. 실비가. 그럼 그거 먼저 주겠다는 거지. 얘를 우선하겠다는 절대 아니다. 아셨죠? 지방세는 좀 이따 보시면 경합을 좀 합니다. 뭐가 먼저건 싸워봐야 돼요. 그건 좀 이따. 같은 세금들이니까 국세 지방세가 조세에 들어가니까. 아셨나요? 그죠? 예. 실비 요예요. 요걸 먼저 주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자력 집행권을 행사한 게 아닌가 봐. 뭐 강제 집행 이런 거. 강제 집행 또는 경매 넘어갔나 봐. 경매 또는 파산 절차. 이런 절차가 진행돼서 매각 비용이 발생했대요. 얘도 실비죠. 매각 비용. 매각할 때 들어간 비용이 있다면 그 먼저 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어쨌든 파는데 드는 비용이야. 매각해서 들어온 돈과 나눠 갖는 거니까 당연히 그 비용은 먼저 주는 게 맞겠지. 됐죠? 얘는 먼저 준다. 무조건 먼저 주는 거야. 제일 우선하는 거야. 됐죠? 공익비용.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법 중에 제일 센 법이 뭐냐면 근로기준법이야. 우리나라 근로자 엄청나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근로기준법 엄청나게 지금 다 강화돼 만들어져 있죠. 우리 여기 청계천 걸어가면 전태일 뭐 그 있죠. 그분의 그거잖아. 공로잖아. 그분의 계기로 해서 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분 지나갈 때 보고 하면은 인사 한 번씩 하고 이렇게 근로자라면 우리 근로자가 안 될 거니까 근로기준법 우리 적인가? 우리는 이제 사업주가 돼서 사업자 세무사무실 오픈할 거니까 근로기준법하고 맞서야 돼서 근로자들 우리 직원들 채용하게 되면 같은 식구죠. 직원들을 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직원들하고 관계가 되게 중요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제일 사업을 해보시면 세무사무실 오픈해서 영업을 해보시면 영업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원을 잘 뽑아가지고 나랑 같이 가는 직원을 평생 20년 정도 되는 직원이 있다면 그건 성공한 세무사인 거예요. 이 직원 나랑 20년 됐다.
이러면 진짜 그거는 영업도 잘 되고요, 당연히. 직원이 우리의 거울 아닙니까? 거래처랑 통화하는 거 늘상 직원들이 하는 건데 우리 세무사무실 직원이 상냥하게 전화 통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야지. 맨날 투명하게 하고 막 이렇게 싸우듯이 맨날 싸우는 직원도 있어요, 막. 불만이 많은 거죠, 막 이렇게. 맨날 불만이야. 물론 뭐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지. 자꾸 이제 거래처가 속색이니까 그런 게 바뀌어가는 거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잘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제가 본 직원 중에 제일 잘하는 직원이 여자 직원 한 명 있었는데 사장님 맨날 왜 상냥하게 저 월급 주세요 막 그런 거 사장님한테 기장료 달라고 기장료를 주셔야지 월급 받는다. 저 월급 주셔야지 그러니까 사장님이 바로 기장료 입금시켜 주는 거야. 상냥하게 막 얘기하면서 아 저 월급 받아야 되는데 사장님이 기장료를 안 주셨고 저 월급 못 받.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거지만 기쁘죠. 자기가 기장료 주면 월급도 주고 하면서 같이 한다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거래처에서 되게 상냥하고 막 그래서 좋아가지고 이제 우리 사무실로 스카우트 해가지고 저 수습할 때 만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빼내오다시피 해서 사무실 왔다가 우리의 칼을 꽂고 나갔어요. 나갈 때는 아 정말로 진짜 그래서 사무장하고 저하고 이제 있는데 와서 이제 일을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우리한테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 직원이. 되게 창피한 일이죠. 거래처가 우리가 영업이 많이 안 되니까 본인은 다양하게 업종을 다양하게 일을 배우고 초창기나 마찬가지인 게 일을 배우고 건설업도 배우고 병원도 배우고 학원도 배우고 기장하는 게 특이한 것들 배우고 싶은데 우리는 기장이 별로 없다 보니까 배울 게 없다 그러고 이제 그러고 나갔는데 제일 본 직원 중에 제일 탐나는 직원이고 제일 좋은 직원이 그런 직원이 정말 이제 소중한 거죠. 세무사 입장에서는. 근데 어쨌든 자 두 번째 공익비용이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이제 법 근로기준법 이런 법에 따라서 우선 변제해 주는 게 있어. 법에서 무조건 이건 먼저 주래요. 이게 최우선 변제 금액, 우선 변제 금액이라고 할게요. 우선 변제 금액. 법이 두 가지. 제일 센 법이 근로기준법. 그래서 첫 번째가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래 이름 자체가 최우선 변제 임금 채권. 근데 아무리 세지만 그래도 얘가 최우선 변제는 좀 작아요. 그래서 최우선 변제 임금 채권은 어떤 거냐면 얘가 최종 3월분 급여 3달 정도의 급여만 보호해 줍니다. 최종 3월분 급여 3월 급여. 그다음에 최종 3년 퇴직금 3년치 퇴직금을 보호해 줍니다. 퇴직금. 그다음에 뭐 재해 보상금 같은 거 있어요. 재해 때문에 보상해 주는 금액은 먼저 줘야지 직원들 위해서. 재해 때문에 물어주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이게 최우선 변제 임금 채권이야. 이렇게 요게 먼저 주겠대 무조건. 아셨죠? 얘보다는 안 되지. 실비는 먼저 주는 거고 그다음 순서가 얘라는 거야. 그다음 순서가 요거. 나머지 임금 채권도 있는데 나머지 임금 채권도 우선 보호해 줍니다. 그것도 되게 세요. 근데 그건 좀 이따가 보고 일단 최우선 변제 임금 채권만 먼저. 요랑 동급이 있어 또. 동급이 두 번째가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임대차 보호법. 그래서 요게 소액 임차 보증금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 소액 임차 보증금. 소액의 임차 보증금. 요거 먼저 주겠대요. 소액 임차 보증금. 물론 요건들이 막 있어. 우리가 세세하게 볼 건 아니야. 임대차 보호법에 나와 있는 어떤 차임하고 뭐 다 비교해 갖고 어떤 금액 소액인 거 그중에 일부 소액이니까 되게 작은 금액이긴 해. 근데 어쨌든 보호해 준다. 여러분 어디 임차 들어가서 세무사무실 오픈하고 하면 다 등기부등본 떼보고 여기 갑구 을구 표제 다 본 다음에 여기 권리 설정이 돼 있나 보고 저당권 설정돼 있으면 또 불안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괜찮네 라고 들어갔는데 이 건물주가 세금 못 내고 해갖고 다 뜯어가 버리면 내 보증금 어떻게 할 거야? 이 소중한 보증금을. 그죠? 이건 보호해 줘야 되겠죠? 그게 임대차 보호법. 상가주택 임대차 보호법 해서 먼저 해주는 금액이 있구나. 아셨죠? 근데 임대차 보호법상에 소액 임차 보증금으로 보호받으려면 여기 이제 대항력 갖춰. 대항력이 갖춰져야 돼. 대항력. 대항력이란 말 들어봤다 하시면 돼. 대항력이 뭘까요? 내가 어디 세입자 들어갔어요. 근데 건물주가 바뀌었어요. 근데 나보고 나가래요. 나는 이미 임대차 계약 맺어서 1년 남았는데 2년 계약 중에 1년 남았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바뀌어서 나가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건물주가 바뀌어도 나는 거기 1년 동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게 대항력이라는 거야. 대항력. 소중한 거죠. 대항력도. 건물주가 매도하고 떠날지 어떻게 알아 내가. 난 갑하고 거래했는데 갑한테 계약하고 들어갔는데 갑이 을한테 팔았어. 그러니까 을이 나가래. 건물 허문다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대항력을 갖추면 돼. 대항력은 집이면 전입신고하면 되는 거고요. 사무실 같은 것들은 사업자 등록 같은 거 내면 돼. 그 내려오면 여기서 사업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보호받는 거 대항력이란 건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력 갖추면 된다 정도까지만 됐죠? 요게 우선 변제 금액이래요.
최우선 면제 금액.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그래 실비 먼저 줄게. 그다음에 법에서 근로기준법,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거야? 이건 뭐 법이 어떻게 세법이 어떻게 할 수 없지. 먼저 줘야지. 근데 금액은 미미하고 실비도 미미할 거야. 미미하고 전체 금액에서는 실비 미미하고 이것도 미미할 거야. 작아. 요거밖에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다음 이제 문제가 담보법이야. 담보법. 담보채권. 저당권 설정하거든. 그래서 여기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피담보채권이래요. 야, 담보법도 있구나. 아, 그래 세법은 깨갱. 그래 담보법이 우선하니까 피담보채권. 서로 간에 이제 채권 채무 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돈 빌려주면서 담보 설정하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이거를 또 세금을 먼저 가져가겠다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담보권자들을 보호해 줘야지. 그래서 피담보 채권, 담보되어 있는 채권을 이제 먼저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봤더니 야, 너 담보 설정했니? 근데 너 내 세금을 지금 내가 먼저 가져가려고 지금 하는데 너 담보 설정할 때 보니까 너 내가 있다는 거 알았더라. 내가 있는 걸 알고 너 설정했더라. 그러면 너는 뒤로 가야 돼. 내가 먼저 할 거야. 세금이 내가 먼저 가져갈 거야. 이런 거야. 이제. 그래서 얘가 먼저 가져가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돼요? 내가 있는지를 세금이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 설정한 자들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 따집니다. 경합을 해요. 이때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담보 설정하는 거 어떤 거죠? 전세권 설정한다든가 질권 설정한다든가 동산 같은 것들 전당포 맡기는 질권, 그다음에 저당권 이런 거 근저당, 그죠? 부동산 저당권, 동산은 질권, 그다음에 주택 같은 건 전세권 이런 거, 전세권, 질권, 저당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이제 권리 설정한 거야. 권리 설정일, 권리를 설정한 날짜, 담보 설정일 아셨죠? 여기 돼 있고요. 또 여기 임대차 보호법 하에서 대항력 갖추고 하면 먼저 준다고 했는데 나머지 이게 미미하거든. 내가 보증금이 뭐 얼마인데 3천만 원인데 이 중에 한 500만 원 먼저 주거든. 예를 들면 2,500만 원 나머지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죠. 나머지가 일로 와서 얘도 이것도 이 담보권자로서 담보처럼 봐가지고 얘가 세금과 경합할 때 이기려면 그럼 이제 대항력에 그치면 안 되고요. 이때는 확정일자 받아야 돼. 확정일자. 확정일자 뭔지 알죠? 확정일자 여기 받아야 돼. 그게 이 권리 설정한 거야. 그래서 이거 확정일자까지 이제 포함해서 확정일자도 이제 포함한다. 확정일자 받은 거. 이것도 이 설정일로 봐주는 거야. 이 날짜가 뭐보다 빨라야 돼? 세금의 존재를 아는 법정길이라는 게 법정길. 중요한 말이죠. 법정길. 이거보다 얘가 빨라야 되는 거야. 그러면 너 먼저 가져가. 네가 만약에 법정길보다 늦어? 그러면 세금이 우선할 거야. 내가 먼저 가져갈 거야. 세금이. 아셨죠? 날짜 따진다. 중요한 날짜겠지 이게. 시험 문제, 계산 문제 나오면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지. 또 말 문제에도 이거 잘 물어봅니다. 법정기일을 가지고 말 문제 나왔을 때도. 의미 알겠어요? 이 법정기일의 의미가 뭐겠어? 법정기일의 의미가. 법정기일은 누구나 이거에 대해서 날짜가 조세채권에 조세채권, 국가의 세금 채권의 존재, 존부와 범위 얼마지? 금액까지 금액 알 수 있는 시기. 여기선 담보권자겠지. 담보권자 입장에서 이건 이제 세금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 담보권자가 알 수 있는 시기. 그러면 알 수 있는 시기니까 그 전에 만약에 이 시기보다 앞서서 설정했다면 이거 모르는 상태 한 거 아닙니까? 이 알 수 있는 시기 뒤에 설정했다면 이거 세금을 알고 설정한 거니까 너는 보호 안 해주겠다는 거야. 넌 뒤로 가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상황을? 그래서 얘가 먼저 보호받으려면 세금보다 먼저 보호받으려면 이 법정기일보다 전에 설정했어야 돼. 그러면 이 세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설정하는 거니까 보호해주겠다는 거지. 날짜. 그럼 이런 시기래요. 요 시기인데 요 시기는 보통 언제일까요? 그러면 누구나가 조세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하려면 범위 금액을 하려면 세금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 금액이 확정은 돼 있어요. 확정된 날짜로 보시면 되는 거야. 확정 날짜. 그럼 이제 이 법정기일 어떻게 되냐? 이게 요 날짜가 어떻게 되지? 법정기일이. 그러면 신고 납부 세목이래요. 신고 납부 세목인데 신고를 했대요. 했으면 언제지? 확정 시기가 신고일 돼 있고 신고일. 만약에 신고 납부 신고 안 했대요. 이건 아니면 그 자체가 정부 부가 세목이래요. 이렇게 되면 얘들은 언제 확정된다 그랬지? 그죠? 고지서 도달일. 받아봐야 금액을 아니까. 그죠? 확정일이 그래서 뭐 도달일 등등 돼서 뭐 결정하는 때로 돼 있고 결정하는 때 그때 너무 결정하는 때는 둘 다 알아야 되는데 확정이란 거는 당연히 납세자와 가세관은 둘 다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결정하는 때보다는 구체적으로는 납부고지서 도달시 뜯어보면 금액을 아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확정이란 얘기할 때.
그래서 세금이란 게 이때 보시면 과세관청에서 먼저 결정을 하겠지. 그리고 고지서를 보내겠지. 이제 고지서를. 그래서 고지서를 발송하겠지. 그리고 이때 도달하겠지. 며칠 걸리겠지. 발송 도달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럼 이때 이 도달시라고 하는 날짜가 이때가 납세무의 확정 시기야. 확정 시기. 이때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서로 알아야지 확정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누구의 문제야.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에 서로 간에 세금을 성립된 걸 확정시키는 그런 과정에서의 시기야. 시기. 그럼 요 날짜로 하고 싶었어. 이게 먼저. 근데 봤더니 이 날짜로 하려고 했더니 자, 좀 뭔가 이거는 법정기일을 좀 더 땡겨서 앞으로 해줘야 이 경합할 때 국세가 좀 더 걷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땡기려고 노력해 본 거야. 이때가 확정인데 적어도 우리 누구나가 세금의 존부와 범위를 그래도 알 수 있는 시기. 최대한 가능한 시기는 땡겨볼까? 확정은 이때지만 더 땡겨볼까라고 고민한 거야. 그죠? 고민한 거야. 그래서 얘보다 땡겨서 확 일로 가볼까요? 결정하는 때? 결정으로 가버리면 그럼 이거는 너무 주관적이야. 그럼 당연히 이제 이 담보권자가 담보 설정할 때, 즉 얘한테 돈 빌려줄 때, 얘한테 건물 담보 잡고 돈 빌려줄 때 담보권자는 당연히 이제 이 세금이 있는지도 봐야 되니까. 혹시라도 유사시에는 세금에 뒤처져 가지고 못 걷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겠지. 요 관계를 아니까 이제 담보권자는 그래 나보다 혹시 내가 담보 설정하는데 혹시 전에 법정기일 설정돼 있는 게 있나 보고 이게 있으면 감안해 갖고 돈 빌려주고 할 거 아닙니까 담보권자가. 그래서 이제 세무서 갔겠지. 가가지고 혹시 갑이란 이사 앞으로 법정기일 도래한 세금 있나? 즉 결정하는 때라고 한다면 결정한 세금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세무공무원한테 결정된 세금. 이거는 고지서가 발송된 적도 없고 도달도 안 했기 때문에 그 전에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때니까 결정된 거 있나요?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공무원들이. 결정됐다고 하겠지. 그리고 간 다음에 결정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거 물어봤다는 얘기는 담보권자가 와서 우리 세금하고 경합하려고 지금 그런 거나 그럼 찾아봤고 야 빨리빨리 결정해. 결정을 해. 간 다음에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결정이 있어요라고 하고 거기 맞춰갖고만 할 거 아니야. 너무 주관적이잖아. 땡기면 너무 땡긴 거야. 그래서 이때는 못 땡긴 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조작할 수 없고 세무공무원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날짜는 최대한 빠른 날짜는 언제야? 발송인 거야. 발송. 발송으로 돼 있어요. 특이하게도 발송일. 그래서 도달은 확정이고요. 법정기일 할 때는 발송일 돼 있는 거야. 차이. 그죠? 그래서 얘가 고지서 뭐라고요? 납부고지서? 발송일로 보자. 발송일. 아셨죠? 발송일. 대다수가 발송일이에요. 그럼 교재 한번 가볼게요. 먼저 법정기일.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57페이지. 거기 법정기일이네. 법정기일. 법정기일은 자 시험에 계산 문제 나오면 그냥 신고했다고 나오면 신고일이야. 소득세 그럼 5월 31일 신고했다. 5월 29일 신고했다 나오면 그 신고일이야. 신고납부세목인데 신고했다면. 근데 신고 안 했다면 이때는 뭘 찾으면 돼? 발송일 찾으면 돼. 발송일. 이 날짜야. 그래서 보통은 이게 나와. 신고했다고 나와. 계산 문제 나오면. 신고했다고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말문제에서 풀으려면 이거 알아야 되겠죠? 다 보세요. 거기 1번만 신고납부세목에 신고로 확정되면 신고일. 나머지는 싹 다 발송일로 기억하면 되는데 하나 눈에 띄는 게 뭐야? 확정일로 보이는 게 3번 인지세. 이거 말문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 특이해서. 말문제는 짜증나게도. 인지세. 뭐지 인지세가? 작성할 때 성립하고 자동 확정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원천 인수하는 거 나오죠 또? 조합징수 나오죠? 다 뭐야 이게? 자동 확정되는 것들 아니야? 성립과 동시에 자동 확정되는 것들? 확정일로 하면 이게 최대한 빠른 날짜 아니야 이게? 자동 확정이니까. 자동 확정 이게 인지세와 원천인수, 납세 조합징수는 원천인수는 지급하는 때 성립 확정되고 그 다음에 조합은 달의 말일날 성립 확정되고 막 그렇네. 소득 발생 달의 말일. 최대한 빠른 날짜 찾으면 이게 빨라. 고지서를 보내고 하는 건 뒤쪽이 문제야. 발송이 되고 등등보다 더 전에 확정이 돼버린다고 얘가. 확정일로 하는 게 제일 빠르다 낫다 이거죠. 일반적으로 확정 이때 되니까 늦잖아. 확정이 도달해야지. 그 전으로 땡긴다 보니까 발송일인데 얘들은 자동 확정이라니까요. 인지세하고 원천인수 납세 조합은 자동 확정이야. 자동 확정이 뭔지 알죠? 성립하는 건 동시 확정. 그러니까 더 빠른 날 찾다 보니까 이건 더 빠른 거야 얘는. 특이하게 자동 확정이니까. 다른 것들은 다 발송하고 도달해야 확정이 되는데 확정보다 땡기려고 이때로 옮겼는데 더 땡겨보려고. 근데 얘는 확정이 더 땡긴 거야. 더 나은 거야. 더 빠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괜히 얘기했네요. 그냥 외워. 외우면 되는 거죠. 요것만 외우면 돼. 나머지는 다 발송일이에요. 발송인데 이거 인지세
어차피 우리가 자동 확정도 다시 복습할 거 아닙니까? 옆에 자동 확정을 해놓고 자동 확정되는 것들 인지세, 원천 인수, 납세 조합, 자동 확정. 자동 확정된 국세 안에 중간 연합하는 뭐 있어? 중간 연합? 법인세야 소득세야 자동 확정은? 법인세죠. 소득세 아니죠? 이거 답. 회계사 문제 답. 소득세 자동 확정 틀린 지문. 이런 게 나왔어요. 지금 할 수 있지 우리 풀 수 있지 우리? 그죠? 나머지 지문은 좀 어려웠어. 근데 답은 명확하게 이게 나와가지고요. 이걸로 해서 풀었어. 나머지도 자동 확정 말고 확정 시기, 성립 시기를 막 지문 나오고요. 답은 중간 연합하는 소득세는 자동 확정된다. 틀린 지문. 아니라 했어요. 확정 안 돼요? 법인세만 자동 확정이야. 소득세 아니야. 그래서 그거 나왔어요. 그거 복습하란 말이야. 복습할 때 자동 확정되는 거 인지세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확정일로 돼 있다. 확정일이. 이게 빠르니까 더. 그거 확정일 예외 확정일 되는 거 하나. 나머지는 다 발송일. 신고일 또는 발송일. 나머지는 다 보세요. 뭐 확정전 보존압류라는 것도 이제 알 거야. 국지법 봤으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확정되기 전에 먼저 급하니까 압류를 먼저 거는 거지. 지금 압류 등길 나와 있는 거 특이한 거 하나 있네. 그거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발송일 돼 있네요. 그래서 주로 3번 좀 물어볼 것 같으니까 특이하니까 3번은 좀 눈여겨보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된다.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이게 뭐래? 이 날짜들이 법정일이래. 이 날짜보다 앞선대. 이게 앞선대. 앞서면 그러면 너는 먼저 가져가. 너는 나를 몰랐구나. 모르고 담보 설정하고 네가 안전하게 하려고 했구나. 담보법에 따라서. 그러면 너는 그래. 너 신뢰 예측을 보호해 줄게. 근데 너는 나보다 늦어? 법정일 뒤에 설정한 거야? 너는 알 수 있었잖아 나를. 알고 네가 감당하려고 했던 거니까 이때는 당연히 국세를 우선할 거야. 너는 뒤로 밀릴 거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아셨죠 상황? 됐어? 됐죠? 근데 이렇게 따져보는 걸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피담보채권 따질 때 여기 하나 예외가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이게 당해세라는 거야. 당해세. 당해세가 뭘까요? 당해세는 해당 재산의 존재만으로 담보권자가 이 세금의 존부와 범위를 알 수 있대요. 그냥 바로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이 당해세들의 법정기일 등을 따져본다면 늦춰지는 거지만 그렇지만 당해세는 무조건 먼저 가져가겠다. 이거 안 따지겠다는 거야. 이런 거 안 따지고 무조건 당해세는 앞서겠다는 거야. 세금 먼저 가져가겠다는 거야. 당해세가 뭐가 있냐? 당해세가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 상증종. 지방세 재산세까지 있긴 한데 이제 국세 쪽을 우려 하니까 우리 국기법이니까 상증종 세 가지야. 이 세금은 먼저 종부세는요. 언제야 날짜가 성립 시기가? 성립 6월 1일이죠. 그때 성립한과 동시에 바로 종부세 계산기만 네이버에 들어가 치면 나와요. 계산기가 나와. 바로 나와. 금액 정해져 있었다. 그냥 고시돼 있는 금액 가지고 이제 바로 계산기 뚫기면 나오는 거니까 얘는 바로바로 알 수 있단 말이야. 매년 부담한다고 누구나 알고 살아가. 종부세가 나오는 자산이고 대상이. 그러면 종부세는 매년 나오겠지. 알고 살아가니까 얘는 무조건 앞서겠다는 거야. 종부세. 예외 없이. 아셨죠? 그럼 얘는요. 상징은요. 상속과 증여는요. 보세요. 얘가 이때 상속이 발생했어요. 상속 발생해서 이제 건물 하나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야. 건물 하나를 상속받은 거야. 그리고 아들이 은행 가서 이거를 담보 설정하려고 해. 담보 제공하고 돈 대출 받으려고 해. 담보하고 그러면 담보권자가 누구야 이제? 은행이지. 은행에 담보 제공하고 10억을 빌리고 싶어. 그 은행의 담당자는 어떻게 할까 이제? 돈 빌려줄 때는 당연히 등기부 떼보겠지. 등기부 등본에 가니까 표제부가 있어. 이 건물이 위치가 어디고 내역이 어떻고 건물에 대한 어떤 자기소개가 나와 있어. 표제부에. 갑구는요. 갑구. 표제부 갑구 을구야. 등기부 등본은 갑을. 갑구에는 소유권 변동이 나와요. 누구로부터 누구로 바뀌었다 이렇게. A로부터 B로 C로 바뀌어나가는 내용이 나와. 누가 소유자였고 소유자가 변동되는 게 나와. 을구에 가면 권리 설정. 이게 저당권 설정되고 이런 게 나와. 그러면 담당자가 갑구만 딱 떼보면 갑구. 거기에 보면 소유권 변동 내역이 나오고요. 변동이 이 날짜에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상속받은 게 바로 나와. 그것만 떼보면 나와. 떼보면 나오니까 그러면 상속세를 곧 내야 되겠구만. 그걸 감안할 수 있다는 거지 이제. 재산만 떼보면 이 재산의 상속세가 나온다는 걸 등기부만 떼면 알 수 있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앞서겠다는 거야. 얘는 무조건 얘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물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약간 무리가 따르긴 해. 이 상속세가 얼마 나올지 어떻게 알아? 돌아가신 게 한 달 전인데 상속세는 6개월 내에 신고하는 건데 얼마 금액이 나올지는 모를 거야. 그러니까 이건 실무적으로 문제긴 해. 예측을 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상속세는 건물만 갖고 하니까 토지, 예금 다 합쳐갖고 세금 나올 거 아닙니까? 나머지까지. 그러면 어디까지 세금 나올지를 어떻게 감당하냐. 그거는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당연히 상속받은 재산은 담보 제공하고 돈 안 빌려줄 겁니다. 한참 지나면 오라 그러죠. 세금 다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할 거야.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셨죠? 예. 근데 우리 세법에서 뭐다? 당해세다 이제. 무조건 앞선다. 아셨죠? 당해세다. 따라오셨나요? 그럼 한번 그냥 상식. 담보 설정했어요. 담보 설정했어. 그 다음에 이때 상속이 일어났어. 그럼 당했어요? 무조건 알 수 있어 담보권자가? 얘 죽겠구만. 응? 곧 보니까 관상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얼굴이 검해. 곧 죽겠구만. 그 상속 나오겠네. 알아요? 몰라요. 상속세는 이 상속 일어난 다음에 가야 아는 거지. 얘가 아는 거지. 뒤에 상속 일어난 거 이거는 당해세가 될 수 없어. 당해세 무조건 당해세는 아닌 거야. 종부세는 매년 나오니까 그렇지만 아셨죠? 이런 상황은 좀 이해가 됐죠? 네, 상황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당해세가 이렇다. 그래서 얘는 아무것도 안 따지고 먼저 가져가는구만. 알았죠? 여기까지? 끝? 됐죠? 됐죠? 여기서 이제 계산 문제 푸는 거 해볼게요. 풀이 무조건 외우시면 돼.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죠? 요거 나오면 어떻게 풀 거냐? 그러면 이 상황이 돼서 저 갑이란 자라면 갑이 세금을 못 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찬압 강제징수 등에 들어가서 압류 걸고 매각을 한 거야. 그럼 시험 문제는 당연히 매각 대금이 나올 거야. 얼마에 팔았다는 게. 그 돈 나눠 갔는데 금액 중에 세금이 얼마 걷어갈지 구해 보시오.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매각 대금이 나와. 매각 금액이 나와. 얼마인지 나오면 이 매각 금액이 얼마다 나오면 이 금액을 나눠 가질 때 먼저 세금이란 거를 딱 걷어내고요. 세금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먼저 구해. 먼저 구해. 쭉 한 다음에 거기 세금이 치고 들어가면 돼. 위치를. 그 위치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먼저 뭘 먼저 줄까요? 첫 번째. 여기 써 있잖아. 강제 징수비 등 하면 되죠? 어떤 종류인지 알겠죠? 저 실비, 공익비용 먼저 준다고요. 누군가 먼저 움직이고 먼저 떼줘야죠. 너 돈 썼니? 아우 고마워. 네가 먼저 돈 써갖고 했어? 먼저 가져가. 먼저 움직였구나. 실비 먼저 썼지? 가져가. 나머지로 가져가는 거야 이제. 나눠 갖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종 3월분 급여 등 하면 여기 어떤 순서? 얘가 요거다 이거죠. 요거 얘와 얘까지 다 아우르는 걸로 생각하면 딱 한꺼번에 떠올리면 돼요. 요 중에 하나 지금 쓴 거지. 그럼 최우선 변제 임금채권 등 얘도 동급이야. 동급 소액임차 보증금 두 가지 동급. 저게 이 위치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최우선 변제라고 하면 되지. 이게 싫으면 최우선 변제라고 쓰든가. 저기 하면 더 기억나면. 어쨌든 요게 1번, 2번 저기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이 먼저 준다는 얘기 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순서대로 3번. 이거는 못 건드려. 담보채권도 담보법이란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근로기준법이나 이게 더 소중한 거야. 여기서 그것도 다가 아니라 이 중에 일부 준대. 일부 주는 거 먼저 주겠다. 실비 먼저 가져가고 일부.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피담보채권이죠. 담보채권. 요게 다음 순서로 간다. 그 다음에 4번이요. 4번이 요게 일반 임금채권이야. 일반적인 임금채권. 요게 4번의 위치로 간대요. 일반 임금채권이.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되게 세다는 거야. 그래서 일반 임금채권은요. 피담보채권, 담보법보단 진대요. 담보법이 이것도 중요하니까. 담보법에는 지지만 나머지 모든 거에 우선한대. 임금채권이 제일 소중하대. 담보 빼고는. 아셨죠? 그 중에 또 최우선 변제라고 해서 3년치 퇴직금 3월간 급여 이런 것들을 먼저 주고요. 그 외에 나머지 일반 임금채권이야. 쪼개야 돼. 임금채권을 최우선 변제 빼고 나머지 임금채권은 피담보채권보단 지지만 나머지 모든 것보다 우선한대요. 세다는 거야. 근로기준법이 되게 세다. 근데 나머지 다섯 번째가 뭐야? 공과금이나 각종의 기타 채권. 공과금이나 각종의 나머지 채권들, 기타의 채권들이 나오면 여기다 넣으면 된다 이거죠. 되셨나요? 됐죠?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지금 세금을 언급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세금 언급 안 했지? 세금은 이제 끼워 넣으면 돼 여기다가. 그러면 강채 P10이라고 외워버리세요. 그냥 강채 P10. 됐죠? 순서 강채 P10. 여기 안에다 세금을 끼워 넣어보자. 세금은 이제 여기 2번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하고 경합하겠지. 이제 여기 아래쪽에 법정기일하고 비교해가지고 법정기일 나올 거야. 담보 설정이 나올 거야. 담보 설정일이 만약에 4월 20일이다 나올 거야. 4월 20일. 그리고 이제 소득세가 나올 거야. 소득세는 법정기일 언제야? 신고했대. 신고 5월 말에. 신고일 5월 말이죠. 얘는 언제라고? 4월 달이라고요. 뭐가 우선해요? 얘가 우선하는 거죠. 그러면 세금은 뒤로 밀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담보 설정이 7월 20일이래요. 법정기일은 언제고요? 5월 말이고요. 그러면 얘가 우선하죠? 여기 들어가는 거야. 여기 들어갈 거냐? 여기 뒤로 갈 거냐 이거야. 먼저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담보 설정과 비교했더니 담보 설정일
이 법정기일과 비교해봤더니 법정기일보다 빨라 늦어? 법정기일이 더 빠른 거야. 빨라. 빠르면 여기 들어간다고요. 여기로 간다고요. 이렇게. 법정기일이 빠르다고요. 담보 설정보다. 담보 설정은 법정기일 뒤에 했다고요. 아셨죠? 빠르단 말 알겠죠? 이렇게 표시. 그래서 법정기일이 5월 31일이라고요. 소득세. 근데 담보 설정일이 7월 20일이라고 이렇게. 그럼 늦잖아. 그럼 세금이 더 빠르잖아. 넌 내가 있는지 알았구만. 7월 20일 날. 세금을 알았구만. 알았으니까 너 세금이 먼저 가져갈 거야. 아셨죠? 넌 뒤로 밀리는 거야. 따라오셨나요? 이렇게 됐죠? 그죠? 된다. 그럼 요거 하나만 놓고 보면 지금 그러면 여기서 모순이 약간 생깁니다. 아까 제가 일반 임금 채권은 피담보 채권 말고 나머지 모든 거에 우선한대. 조세도 포함해서 다 우선한대. 일반 임금 채권 근로기준법 되게 세니까. 근데 얘가 지금 피담보 채권보단 뒤처지고 나머지 모든 거 우선하는데 이거 위로 제가 붙어버렸잖아요. 여기 세금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세금을 포함한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데 그래서 단서가 들어가 있는 거야. 피담보 채권 외에 나머지 모두보다 우선하는데 다만 피담보 채권에 앞서는 조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문구가 따라오셨죠? 피담보 채권에 앞서는 조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외에는 싹 다 앞선다. 일반 임금 채권 되게 세다. 그럼 이제 그다음 다시 비교했더니 담보 설정일이 있고요. 법정기일이 있어. 근데 법정기일이 이제 5월 31일. 근데 담보 설정일이 보니까 담보 설정일이 뭐 4월 20일인 거야. 더 빠르네. 그러면 국세는 뒤로 밀려야겠네. 세금이 뒤로 밀려나는 거지 이제. 얘가 빠르니까요. 깨갱하는 거지 이제. 넌 나를 모르고 했구나. 내 세금이 있는지 모르고 설정했구나. 너는 보호해줘야 되겠다. 그럼 세금은 뒤로 갈게. 그럼 세금이 어디로 가 이제? 뒤로 가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디로 여기로 가 여기로 가. 여기로 가야 되는 거지 이제. 일반 임금 채권은 나머지 모두 우선한다고요. 다만 얘 우선하는 조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얘 우선하는 조세가 아닌 조세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일반 임금 채권 뒤로 가는 겁니다. 아셨죠? 위치. 여기에 이제 뭐가 치고 들어와? 당해세. 당해세가 꼭 나올 거야. 시험에 계산 문제 나오면 당해세. 당해세는 어디로 가? 당해세. 당해세는 얘는 무조건 일로 가는 거지 이제. 당해세는 무조건 일로 가는 거야. 그럼 당해세는 무조건 여기 위치로 가는 겁니다. 피담보 채권하고 경합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앞서는 거니까요. 그죠? 피담보 채권 날짜 따질 필요 없는 거예요. 무조건 앞서는 거니까. 이렇게 세금이 구해졌습니다. 그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세금이 이것도 있고 막 있다 해서 세금이 여러 개 나오면 그러면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순서에 따라서 세금 얼마 건졌네가 나올 거 아니에요. 세금 얼마 건졌네. 그죠? 그래서 다행히 이게 빠른 게 5월 말이고 이렇게 빠른 거다 해서 이게 봤더니 빨라가지고 일로 들어간 게 있어서 얼마 건졌다. 얘 얼마 건졌다. 당해세 포함해서 얘 건졌다. 얘도 건졌다. 얘는 못 건졌다. 이렇게 된다.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게 뭔가 봤더니 이게 이게 소득세고요. 그다음에 이게 부가세래. 이렇게 얘는 뭐 상속세고요. 이런 세금들이 얼마다 이제 거친 금액이 나온 거야. 그래서 소득세는 거뒀지만 부가세는 못 걷네요. 뒤로 갔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 위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 만약에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는 계산 문제 어쨌든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세금을 얘 거뒀지 얘 1,000만 원 얘 뭐 몇천만 원 이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얘는 못 걷고요. 위치가 뒤로 밀리니까 매각대금을 나눠 갖다 보니까 밀려서 못 받게 됐어요. 이 상태에서 세금끼리 싸워요. 이제 2차적으로 세금끼리 안 분해요. 나눠 가져요. 세금끼리 2차 안 분하는 거야. 2차로 배분하는 거야. 그게 말 문제 물어봐. 그러면 조세 채권 간의 우선순위야. 조세 채권 간. 외워버려야 돼요. 자, 첫 번째가 담보야. 담보. 납세 담보 설정 담보 제공 담보로 받은 거야. 세금 못 걷어갈까 봐 담보 제공 받은 거야. 담보. 그다음에 압류 나와. 그다음에 교부 청구 나와요. 국지법 봤잖아. 그죠? 이 순서가 뒤바뀔 수가 있나? 상식적으로? 이 순서밖에 안 돼. 순서가. 압류 걸었는데 담보 제공받아요? 압류 걸려 있는 거를? 그럼 바보가 어딨어? 압류 걸려 있는 걸 담보로 제공하겠대. 납세담보. 말이 안 되잖아. 담보 설정하러 왔대. 근데 뭘로 왔나 봤더니 압류 걸려 있대. 미친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얘가 뒤바뀔 수 없잖아. 이 교부 청구란 게 뭐야? 국진법에서. 내가 뭔가 압류 걸려고 했더니 타 기관이 먼저 압류했기 때문에 나는 참가 압류할 건지 아니면 교부 청구할 건지 이거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교부 청구는 얘보다 뒤지. 어떻게 얘보다 앞서나. 이 순서밖에 될 수 없어.
근데 시험 문제 말단 치니까 얘 뒤바꿔 가지고 이제 압류가 우선이므로 담보보다 압류가 우선한다. 이런 어이없는 말을 막 만드는 거야. 그럼 틀린 지문 되는 거지. OX 문제 뒤에 실려 있고 막 그래요. 이따 보시면 그죠? 우리가 틀린 거 이상한 거 하니까 문제 나왔던 거 그냥 갖다 뺏겨 넣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 넣은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식 장난치는 거야. 상식 이하의 지문이지.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구조를 아느냐를 물어보는 걸 수 있으니까 어쨌든 담압교야 순서가 담압교 아셨죠? 순서 외워놓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구했는데 얘는 못 구했네. 근데 봤더니 얘가 담보 설정했네. 부가세가 얘가 압류 건 거고 그럼 누가 이깁니까? 얘가 이기잖아요. 그럼 얘는 여기는 0이었지만 여기서 구한 금액까지 갖고 와서 얘가 먼저 가져간다니까요. 그럼 소득세는 뜯겨버리는 거야. 늦게 움직였으니까 얘가 먼저 움직였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 국세 안에서는 다시 2차적으로 나눠 갖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따라오셨나요? 여기까지? 요게 일반적인 계산 문제 풀 수 있는 실력까지 오신 거야 이제. 그럼 됐어요. 그 여기다가 이제 끄시고 이제 우리는 다음 주제 넘어가시죠라고 하면 될 텐데 최근에 그죠? 이상한 어떤 사건들 때문에 이제 규정이 두 가지가 더 들어와 있죠. 그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 거야. 두 가지를. 그게 이제 거기 우리 교재는 법조문대로 하다 보니까 한번 잠깐 여기만 체크해 볼게요. 55페이지 가시면 55페이지. 자, 쭉 나열만 하는데 법조문대로 해서 그래. 근데 거기 1번하고 동그라미 1번, 2번이 있죠 위에? 양가로 1번에 1번, 2번 묶으세요. 공익비용. 이게 공익비용이야 순서가.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서 5번, 6번 묶으시면 돼. 이게 뭐야? 우선 변제 금액이야. 우리 공부한 순서로 하면 1번, 2번, 5번, 6번 공부한 거야. 요게 1번, 2번이고요. 이거 5번, 6번이라고요. 5번, 6번 순서. 그 다음에 거기 3번이 뭐죠? 3번이 피담보 채권이야. 이제 피담보 채권. 됐나요? 나중에 읽어보실 때 순서대로 공부하시면 돼. 1번, 2번 먼저, 그 다음에 5번, 6번 공부하시고 3번 공부하시면 돼요. 거기 안에 여러 가지 나오죠. 뭐 대항 요건 확정일자 나오고 막 등등. 이게 기억니은 되게 신경 쓰지 말고요. 그냥 그 피담보 채권에 대한 내용만 아시고 여기서 잠깐 넘겨서 다음 페이지 가서 법정 기일 외우시고요. 공부할 때. 됐죠? 그리고 나서 다시 앞 페이지 가시면 4번 있네. 이 4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4번이. 요거 설명해야 돼요.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쉬었다가 지금 하고 쭉 해서 또 2시간 할까요? 좀 쉬는 게 맞겠죠? 우리 5분만 쉴까요? 5분만 쉬고. 그래서 요거 얘기하고 뒤에 하고 이게 그렇네요. 제 스타일이 그런 건가? 그래서 다른 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유의물 나눠드리고 OX 문제 풀고 그랬으니까 그런 거지. 잠깐 쉬었다가 이제 특이한 거 좀 볼게요. 예.